우리가 도대체 뭘 잘했다고? 어머님은 항상 이런 식이죠. 뭐라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래요? 저는 올해 68인 평범한 어머니예요. 아니, 평범했었다고 해야 할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건 바로 지난달이었거든요. 제 아들 준호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번 주 안으로 짐 싸서 나가셔야겠어요. 제가 근처에 원룸 하나 알아봤으니까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우리 준호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 수진이가 씩 웃으면서 거들었어요. 어머님, 저희도 이제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도 오셔야 하고 동생네 식구들도 가끔 와야 하는데 솔직히 어머님 혼자 방 2개나 쓰시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이게 진짜구나. 내가 지금 내 집에서 쫓겨나는 거구나. 여기서 잠깐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30살의 남편을 잃었어요. 교통사고였죠. 그때 준호는 겨우 5살이었어요. 보험금이랑 남편이 남긴 작은 가게를 물려받아서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가게 문을 열었죠. 손님들한테 욕도 먹고 외상값 떼이기도 했지만 꾹 참았어요. 준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우리 아들만큼은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싶었어요. 2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준호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줄 알았어요. 드디어 내 고생이 끝나는구나. 이제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했죠. 그래서 가게를 정리했어요. 그동안 모은 돈이랑 가게 매매대금 합쳐서 한 6억 정도 됐는데 그걸로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샀어요. 방 3개짜리 준호네 신혼집으로 준비해 준 거예요. 엄마, 진짜 감사해요.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준호가 그렇게 말하면서 울었을 때 저도 같이 울었어요. 아, 내가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우리 아들은 효자구나. 결혼하고 1년은 정말 좋았어요. 며느리 수진이도 착했고요. 제가 집안일 다 해드렸죠. 빨래, 청소, 요리, 뭐든지 다 했어요. 젊은 부부들 일하느라 힘들 텐데 엄마가 도와줘야죠. 그런데 변화는 수진이가 임신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어머님, 저 입덧이 심해서 냄새를 못 맡겠어요. 된장찌개 말고 다른 거 해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엔 이해했어요. 임산부니까 까다로울 수 있죠. 그런데 점점 요구사항이 늘어났어요. 어머님, 이 빨래는 손빨래로 해주셔야 해요. 세탁기 돌리면 옷감이 상해요. 어머님, 청소기 소리가 시끄러워요. 제가 낮잠 자는 시간에는 청소 좀 하지 마세요. 어머님, 요즘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태교에 안 좋대요. 좀 조용히 다니실 수 없어요. 저는 다 참았어요. 며느리가 우리 손주를 베고 있는데 그 정도야 뭐. 그래도 나중에 손주 보면 다 보상받겠지 하면서요.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어요. 예쁜 여자아이였죠. 이름은 지우. 제가 밤낮으로 지우를 돌봤어요.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재우고 수진이는 산후조리 한다고 거의 방에만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친정엄마는 멀리 계셔서 오기 힘든데 수진이가 그렇게 말할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아, 내가 쓸모 있구나. 우리 며느리가 고마워하는구나. 그런데 지우가 돌 지나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랑 수진이가 거실에서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공간이 너무 좁잖아. 수진이 목소리였어요. 그건 나도 알아. 근데 당장 큰 집으로 이사 가기는 힘들잖아. 돈도 없고 돈은 우리가 모으면 되지. 근데 지금 당장 급한 건 공간이야. 우리 엄마가 지우 돌보러 오시고 싶어 하시는데 방이 없잖아. 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장모님이 오신다고? 그럼 어쩌자는 거야? 그게 어머님한테 잠깐 나가서 계시라고 하면 안 될까? 우리가 원룸이라도 하나 얻어드리면 어머님도 혼자 계시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잖아. 그 순간 제 손에서 접시가 떨어졌어요. 땡그랑 소리가 나면서 접시가 깨졌죠. 엄마, 준호가 놀라서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 없어요? 응, 괜찮아. 그냥 손이 미끄러웠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준호는 깨진 접시를 치우면서 제 얼굴을 살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내가 들은 게 맞나? 우리 준호가 정말 나한테 나가라고 할까? 아니야. 며느리가 그런 소리를 해도 준호는 안 그럴 거야. 하지만 제 희망은 사흘 만에 산산이 부서졌어요.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와서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수진이도 옆에 있었죠. 엄마, 사실은요. 제가 요즘 고민이 좀 있어요. 준호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어요. 이 집이 좀 좁잖아요. 지우도 크고 있고 수진이 부모님도 가끔 오시고 싶어 하시는데 공간이 부족해서요. 그래, 그럼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 엄마가 돈 좀 보태줄게.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가 혼자 지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고 자유롭게 사시고 싶으실 텐데 우리랑 같이 있으면 눈치 보시잖아요. 눈치. 내가 언제 눈치를 봤다고. 준호야, 엄마는 괜찮아. 너희랑 같이 사는 게 좋아. 지우도 봐야 하고. 지우는 저희가 봅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엄마가 지우 보는 걸 정말 좋아하세요. 외손주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계시니까 자주 못 오시는 거예요. 어머님도 이해하시죠? 이해. 무슨 이해? 저기,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거니? 엄마, 화내지 마세요. 제가 근처에 괜찮은 원룸 하나 알아봤어요. 깨끗하고 교통도 편하고 거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월세는 저희가 낼게요. 월세?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이 집은 우리 명의잖아요. 뭐라고? 결혼할 때 엄마가 저희 명의로 해주셨잖아요. 증여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이 났어요. 준호가 결혼하기 전에 말했었죠. 엄마, 집을 제 명의로 해주시면 세금을 아낄 수 있대요. 나중에 엄마가 증여하시면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준호를 믿었어요. 우리 아들이 거짓말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집을 준호 명의로 해줬어요. 그래, 그랬지. 근데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엄마, 이 집은 법적으로 제 거예요. 엄마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럼 너는 지금 나한테 나가라는 거니?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에서.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원룸 구해드릴게요. 생활비도 드릴게요. 엄마 혼자 사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편하긴 뭐가 편해. 나는 여기서 너희랑 같이 살고 싶어.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추세요. 지우 깰라요. 수진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예전에 그 다정한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었죠. 수진아, 너도 좀 그렇지 않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는 제 가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님. 우리 엄마 아빠도 손주 보고 싶어 하시는데 어머님이 계시면 오시기 불편하시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진이는 잠깐 뜸을 들였어요.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저도 참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는 제 삶도 좀 살고 싶거든요. 참고 살았다고? 내가 며느리한테 뭘 했다고? 야, 나는 너한테 시집살이 시킨 적 없어. 집안일 다 내가 하고 지우도 내가 키웠잖아.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하신 거잖아요. 저는 부탁한 적 없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정말 내가 아는 수진이가 맞나? 준호야, 너도 이렇게 생각하니? 제가 아들을 봤지만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근데 수진이 말도 맞아요. 엄마도 이제 자유롭게 사세요. 엄마 인생도 있잖아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평생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내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 알았어. 나 나갈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화내지 마세요. 이번 주 안으로만 나가시면 돼요. 이번 주 안으로. 고작 일주일. 그날 밤부터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사실 짐이라고 해봤자 옷가지랑 몇 가지 살림살이 뿐이었어요. 20년 동안 가게에서 살았으니까 개인 물건이 별로 없었죠. 준호가 알아봤다는 원룸은 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낡은 건물 2층이었어요. 6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 화장실이랑 간이 부엌이 붙어 있었죠. 엄마, 여기 괜찮죠? 깨끗하게 리모델링 했대요. 준호가 밝은 척 하면서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바닥은 삐걱거렸어요. 6억짜리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런 곳으로 오다니. 월세는 제가 매달 입금할게요. 생활비도 50만 원씩 드릴게요. 50만 원? 내가 평생 모은 돈이 6억인데 월세는 네가 내준다고? 됐어. 나는 내 돈으로 살 거야. 엄마, 그래도 됐다니까.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이사한 지 일주일 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저기 수진이 부모님이 다음 주에 오시기로 했어요. 한 달 정도 계실 것 같은데 엄마는 당분간 좀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장인어른 장모님이 계시는데 엄마까지 오시면 좀 불편하잖아요. 나중에 가시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지우는? 지우도 요즘 낯을 많이 가려서요. 엄마 보면 울 수도 있어요. 제 손주가 저를 보면 운다고. 제가 매일 안고 재웠던 그 아이가.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 달이 지났어요. 준호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매일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았죠. 어느 날 저는 참다 못해 아파트로 갔어요. 우리 집, 아니, 예전에 제가 살던 집으로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수진이가 나왔어요. 어머님, 오신다고 연락을 하셨어야죠. 지우 보러 왔어. 얼굴이라도 보게. 아, 지우는 지금 우리 엄마랑 산책 나갔어요. 1시간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럼 기다릴게. 아니에요. 어머님,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요리 배우신다고 부엌을 쓰고 계세요. 좀 어수선해서요. 수진이는 문틈으로만 얘기했어요. 저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죠. 그래도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오늘은 정말 안 돼요. 쾅!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서 산 집 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어머, 준호 엄마님,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요즘 안 보이시더라니. 어디 가셨어요? 아, 잠깐. 친척 집에 좀 있었어요.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왔어요. 우리 집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요즘 준호네 집 복잡하던데 잘하셨어요. 복잡하다니요? 아, 모르셨어요. 요즘 사람이 엄청 많아요. 며느리 부모님의 동생네 식구들까지. 매일 시끄러워요. 아침부터 밤까지.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요. 네. 어제는 밤 11시까지 웃고 떠들더라고요. 저희가 항의했더니 며느리가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끼리 노는데 왜 간섭이냐고 했대요. 참,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주머니한테 인사하고 급히 나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저녁 먹을 거 좀 사려고요. 그런데 계산하려는데 카드가 안 됐어요. 손님, 이 카드 한도 초과라고 나오는데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급하게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그것도 안 됐죠. 집에 와서 은행 앱을 확인했더니 제 계좌가 거의 비어 있었어요. 분명히 200만 원은 있었는데 20만 원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이상해서 거래 내역을 봤더니 준호 명의로 계속 돈이 나가고 있었어요. 공과금, 관리비, 마트 결제. 아, 그렇구나. 준호가 제 카드로 생활비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나온 뒤에도 계속.
저는 바로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너 내 카드 쓰고 있지? 아, 엄마. 미안해요. 깜빡했어요. 당장 끊을게요. 깜빡했다고 2달 동안? 진짜 미안해요. 엄마. 요즘 정신이 없어서. 수진이 부모님 계시고 동생네도 자주 오고 그 사람들 생활비를 왜 내 돈으로 내는데? 엄마. 목소리 좀 낮춰요. 다 듣잖아요. 들으면 어때? 내 돈인데. 알았어요, 엄마. 다음 달부터는 안 쓸게요. 화 푸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아니, 요즘 매일 밤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좁은 원룸에서 혼자 천장만 쳐다보고 있으면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 아들을 너무 믿었나? 아니면 제가 너무 약했나?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집 서류를 확인해 봐야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등기소에 갔어요. 우리 집, 아니, 준호 명의로 된 그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떼보고 싶었거든요. 직원이 서류를 건네줬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3억 원이요. 제가 산 집이 6억이었는데 준호가 3억을 담보 대출 받아놨더라고요. 그것도 2달 전에 제가 원룸으로 쫓겨난 직후예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니, 온몸이 떨렸죠. 손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밖으로 나와서 준호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준호야, 너 집 담보로 돈 빌렸지? 엄마,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등기소에 가봤어. 3억이나 빌렸더라. 엄마, 그게 뭐가 그게야. 내 돈으로 산 집을 내 멋대로 담보 잡히고 법적으로는 제 집이잖아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법적으로가 뭐가 중요해. 그 돈 누가 번 건데. 엄마, 지금 회사인데 나중에 얘기해요. 안 돼. 지금 당장 대답해. 그 돈 어디다 썼어? 사업 자금이요. 수진이 오빠가 사업한다고 해서 투자했어요. 뭐? 수진이 오빠. 네.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인데 잘 되면 저도 돈 많이 벌 수 있대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요. 너 정말 며느리네 오빠 사업에 우리 집을 담보로? 엄마, 이해 좀 해줘요. 저도 돈 벌어야죠. 월급만으로는 애들 키우기 힘들어요. 애들, 지우 하나뿐인데 무슨 애들. 수진이가 둘째 가졌어요. 이번엔 아들이래요. 아들, 손자. 그래서 더 돈이 필요했어요. 엄마, 이해해줘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옛날 서류들을 뒤졌어요.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집매매 계약서, 증여 서류들 찾았어요. 서류 봉투 맨 밑에서 증여 계약서를 보는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제가 서명한 곳 옆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거든요. 증여자는 본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수중자의 부동산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저는 이런 내용 본 적이 없어요. 준호가 그때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라고 했을 때 이런 내용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준호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제 집을 가로채고 저를 쫓아내는 것을. 다음 날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어머님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이 지긋한 법무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증여가 완료된 상태고 어머님이 직접 서명하셨잖아요. 사기나 강요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고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다른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뭔데요? 어머님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은 없으세요? 예. 아, 있긴 해요. 예전에 운영하던 가게 자리요. 안 팔고 갖고 있었거든요. 그 부동산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글쎄요. 10년 전에 1억 5천에 샀는데 지금은 개발지구라서
더 올랐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는 명함을 하나 더 꺼냈어요. 여기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분한테 상담 받아보세요. 재산 보호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예전 가게 자리를 보러 갔어요. 10년 만에 가는 거였어요. 주변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옛날에는 조용한 주택가였는데 지금은 상가 건물들이 즐비했죠. 제 가게 자리도 지금은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들어와 있었어요. 여기 건물주님 연락처 아세요? 편의점 알바생한테 물었더니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전화했더니 중년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건물 주인인데요. 임대 관련해서. 아, 건물주님. 잘 됐네요. 사실 저희가 이 건물 매입하고 싶어서요. 좋은 가격 드릴게요. 얼마나요? 4억 5천 어떠세요?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4억 5천. 저는 그 자리에서 계산을 해봤어요. 준호명의 아파트가 6억, 거기서 대출 3억 빼면 3억. 그리고 제 건물이 4억 5천이면 총 7억 5천이네요. 일주일 안에 답변 주시면 저희가 바로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가 맞아줬어요. 제가 제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서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어요. 준호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어떻게 쫓겨났는지, 집이 어떻게 담보 잡혔는지. 변호사는 진지하게 듣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화나시죠? 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당연히 화나셔야죠. 아드님이 너무하셨어요. 저는 그냥 우리 손주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알아요, 어머님. 그런데 지금 아드님은 어머님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보는 거예요. 변호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먼저 행동하셔야 해요. 더 늦기 전에. 어떻게요? 일단 건물은 꼭 파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두 가지를 하셔야 해요. 변호사는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어요. 첫째, 아드님 명의 아파트의 대출금을 어머님이 갚으세요. 네? 왜요? 법적으로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사람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아드님한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물론 바로 갚지는 못하겠지만 이건 나중을 위한 보험이에요. 나중을, 네. 둘째,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세요. 경매요? 어머님이 대출금을 갚으면서 동시에 아드님을 상대로 증여 취소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사기나 강요의 증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로 복수하고 싶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건물 판 돈으로 대출 갚고 남은 돈은 어머님 노후 자금으로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그리고 아드님한테는 아무것도 남기지 마세요. 어떻게요? 유언장을 쓰시는 거예요. 어머님 재산을 다른 곳에 기부하시든 다른 친척에게 주시든 아드님은 제외하는 거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할 수 있으세요, 어머님? 네, 하겠어요. 사실 저는 아직도 망설여졌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래도 우리 손주들이 있는데. 하지만 변호사의 다음 말이 제 마음을 확 바꿔놨어요. 어머님 지금 행동하지 않으시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드님은 계속 어머님을 이용하려고 할 거예요. ATM처럼요. ATM. 맞는 말이었어요. 준호는 저를 엄마가 아니라 돈 나오는 기계로 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겠어요. 그날 저는 세 가지 일을 했어요. 첫째, 건물 매각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둘째, 그 돈으로 준호 집에 대출금 3억을 전액 상환했어요. 셋째,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제 재산은 전부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야, 엄마가 내 집 대출 다 갚아줬어. 이제 집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대신 엄마한테는 더 이상 기대하지 마.
문자를 보내고 나니 후련했어요. 아니, 사실은 후련하다기보다는 텅 빈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죠.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문자 보낸 지 10분도 안 돼서요. 엄마,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짓?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대출금을 왜 갚으신 거예요? 제가 갚는다고 했잖아요. 너 갚을 생각도 없었잖아.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는데 그래도 엄마 돈으로 왜? 내가 산 집이니까 당연히 내가 갚아야지.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났어요? 엄마 통장에 그런 돈이 있었어요?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돈 어디서 났어요? 건물 팔았어. 뭐라고요? 내 건물. 시장 앞에 있던 그 건물 말이야. 4억 5천에 팔았어. 미쳤어요. 왜 그걸 파세요? 그거 임대료만 해도 한 달에 200씩 나오는데 필요했으니까 팔았지. 내 집 대출 갚아야 했잖아. 누가 갚으래요? 제가 알아서 할 일인데 넌 못 갚아, 준호야. 며느리네 오빠 사업에 돈 다 날렸잖아. 그거 망할 거야. 무슨 소리예요? 잘 되고 있어요. 3개월 안에 망해. 내가 알아봤거든. 사실이었어요. 변호사가 알아봐 줬는데 수진이 오빠가 투자받은 그 카페 프랜차이즈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2번이나 부도났대요. 엄마가 뭘 안다고. 아무튼 됐어. 나는 내 집 대출 갚아줬으니까 이제 너는 자유야. 마음대로 살아. 잠깐만요, 엄마. 그럼 건물 판 돈 나머지는요? 대출 3억 갚고 남은 돈은 어디 있어요? 역시나 돈 얘기가 나오네요. 왜? 그것도 네가 쓰게. 당연하죠. 법적으로 제가 엄마 상속인이잖아요. 상속. 내가 언제 죽는다고 벌써 상속 타령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그 돈으로 뭐 하실 건데요? 내가 쓸 거야. 내 노후 자금으로. 1억 5천이나 되는 돈을 엄마 혼자 다 쓰시게요? 1억 5천. 계산을 했네요. 빠르긴 하네. 왜 안 돼? 내 돈인데.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나이에 그런 큰 돈을 혼자 관리하시면 사기당하기 딱 좋아요. 저한테 주세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웃음이 나왔어요. 진짜 웃음이요. 너한테 주면 네가 또 어디다 쓸지 뻔하잖아. 며느리네 동생 사업. 아니면 이번엔 누구? 엄마, 됐어. 준호야. 나는 이제 너한테 기대 안 해. 너도 나한테 기대하지 마. 전화를 끊으려는데 준호가 소리쳤어요. 엄마가 그러시면 저도 생각이 있어요. 뭔데? 집 팔 거예요. 이 집 팔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거예요. 그럼 엄마는 영영 손주 못 봐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그래, 알아서 해. 잘 살아라.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준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손주를 못 본다. 지우를 못 본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마음을 굳혔어요. 아니야. 나는 잘한 거야. 계속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 며칠 후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예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차갑지 않고 뭔가 조심스러워요. 응. 무슨 일이야? 어머님, 오해하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어머님을 쫓아낸 게 아니라. 됐어. 나 바빠. 끊을게. 잠깐만요. 어머님, 다음 주가 지우 생일이에요. 와주실 수 있으세요? 뭐? 지우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요즘 계속 할머니 찾아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우리 지우가. 그래. 근데 너네 장모님이 안 계세요? 내가 가면 불편하잖아.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안 오세요. 좀 멀어졌어요. 멀어졌다고? 뭔가 있었나 보네요. 생각해 볼게. 어머님 꼭 와주세요. 준호도 어머님 만나고 싶어 해요. 거짓말. 준호는 제 돈만 만나고 싶어 하지.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알았어. 끊는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고민했어요. 가야 하나, 안 가야 하나. 결국 갔어요. 지우 때문에. 손주 얼굴은 보고 싶었거든요. 생일 파티 날
준호네 집 문을 열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집안이 너무 어질러져 있었어요. 거실에는 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고 부엌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어머님 오셨어요. 수진이가 나왔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도 제대로 안 입었어요.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심하게 져 있었고요.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아, 아니에요. 요즘 좀 힘들어서요. 둘째 입덧이 심해서. 그때 지우가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어머, 우리 지우. 할머니 보고 싶었어? 지우를 안았는데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며칠 안 씻은 냄새요. 수진아, 지우 언제 씻겼어? 아, 이틀 전에요. 요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준호는 회사 일이 바빠서 매일 늦게 들어와요. 요즘 사업 자금 회수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있대요. 아, 그렇구나. 며느리네 오빠 사업이 안 좋아지나 보네요. 어머님, 저 부탁이 있는데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시 저희랑 같이 사실 수 없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어머님 필요해요. 지우도 돌봐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시면 제가 진짜 잘할게요. 예전처럼 어머님한테 함부로 안 할게요.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봤어요. 너 지금 나한테 다시 집안일 해달라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계시면 저희가 편하잖아요. 너네가 편하려고 나를 부르는 거네. 어머님, 됐어. 나는 안 와. 왜요? 난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네 가정부로 살지 않을 거라고. 그 순간 준호가 들어왔어요. 엄마 왔어요? 준호는 저를 보더니 반가운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준호야. 네. 엄마, 너 요즘 사업 자금 회수 문제 있다며?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엄마가 어떻게? 며느리네 오빠 사업 망했지. 아직 안 망했어요. 곧 회복될 거예요. 거짓말. 이미 부도 났어. 너 투자한 돈 하나도 못 건진다. 엄마가 뭘 안다고. 준호가 소리쳤어요. 나는 다 안다. 내가 3억 날렸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지금 돈 궁하지. 그래서 나한테 다시 들어오라고 하는 거지?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어머님이 필요해서. 거짓말하지 마. 너희는 내 돈이 필요한 거잖아. 건물 판 돈 말이야. 준호와 수진이는 서로 쳐다봤어요. 엄마, 그 돈 아직 있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왜? 그거 네가 쓰게. 당연하죠. 저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3억을 못 갚으면 집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거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엄마, 이럴 거예요? 손주들 생각은 안 해요? 손주 생각하니까 안 주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너한테 주면 어차피 다 날릴 거잖아. 차라리 내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지우한테 줄 거야. 뭐라고요? 준호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엄마, 그 돈은 제 거예요. 법적으로.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법적으로.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제 거잖아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매는 것 같았어요. 너 지금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 저는 소리쳤어요. 지우가 놀라서 울기 시작했죠. 엄마, 진정하세요. 제 말뜻이 그게 아니라. 됐어. 나 간다. 엄마. 그리고 알아도 나는 유언장 썼어. 내 재산 전부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다고. 너는 한 푼도 못 받아. 뭐라고요? 준호와 수진이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진짜예요. 진짜야.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어.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집행되지. 엄마, 그럴 순 없어요. 저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어머니를 원룸으로 쫓아내. 아들이 어머니 돈으로 처가 식구들 먹여 살려. 그게 아들이 할 짓이야. 준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잘 살아라. 준호야. 나는 이제 너 없이 잘 살 거야. 저는 문을 열고 나왔어요. 뒤에서 준호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후련한 눈물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저는
달라 보였어요. 예전처럼 구부정하지 않았어요. 어깨를 펴고 있었죠. 그날 밤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님, 잘하셨어요. 이제 마음 편히 사세요. 근데 제가 너무 매정한 걸까요? 아니에요. 어머님은 당연한 걸 하신 거예요. 어머님 재산은 어머님 거예요. 아드님 거 아니에요. 그래도 손주들은 아직 어려요. 그리고 정말로 손주들 걱정되시면 나중에 손주 명의로 신탁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아드님은 못 건드리게요. 그럴 수 있어요.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어요. 몇 달 만에요. 일주일 후 준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 주세요. 무시했어요. 그 다음 날도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제발요. 저 정말 힘들어요. 엄마, 빚쟁이들이 계속 찾아와요. 무서워요. 엄마, 수진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조산할 것 같대요. 전부 무시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예요.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응, 어머님, 저희 집 경매 넘어갔어요. 그래? 네, 준호가 빚을 못 갚아서 다음 달에 집 비워야 해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한 거야. 어머님 제발요. 돈 좀 빌려주세요. 아니면 저희랑 다시 같이 살아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안 돼. 어머님, 나는 이미 내 인생 시작했어.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해. 저희 어디서 살아요? 지우는 어떻게 하고요? 그건 니네가 생각할 문제야. 나는 모르겠어. 전화를 끊었어요. 1시간 후 준호가 직접 찾아왔어요. 원룸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쳤죠. 엄마, 문 좀 열어줘요. 엄마.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었죠. 엄마, 제발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엄마,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내가 낳은 아이인데. 하지만 참았어요. 문을 열면 다시 똑같아질 거예요. 저는 또 이용당하고 준호는 또 저를 버릴 거예요. 1시간쯤 지나자 준호가 포기하고 갔어요. 그날 밤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근데 한 가지만 해주세요. 뭔데요? 지우 명의로 신탁 만들어주세요. 1억. 지우가 20살 되면 받을 수 있게요. 좋은 생각이세요. 당장 준비할게요. 그리고 준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물론이죠. 2달 후 저는 작은 소식을 들었어요. 준호네 가족이 수진이 친정집으로 들어갔대요. 수진이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게 됐다고요. 아이러니했어요. 처가 식구를 들이려고 저를 쫓아냈는데 결국 자기들이 처가 식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2달 후 우연히 마트에서 준호를 봤어요. 엄마, 준호는 완전히 초라해져 있었어요. 옷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했죠. 준호야,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저는 요즘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힘들지? 네. 수진이는 집안일 하면서 친정 부모님 눈치 보면서 살고 있어요. 매일 싸워요. 그래? 네. 제가 바보였어요, 엄마. 엄마가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준호야, 네 엄마, 너 지금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저 그냥 돈 아니면 집. 아니에요, 엄마. 저는 거짓말하지 마. 너는 항상 뭔가를 원했어. 나한테서.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준호야, 나는 이제 너한테 아무것도 안 줘. 주고 싶지도 않아. 엄마, 근데 한 가지는 해줄게. 뭔데요? 지우 교육 자금. 내가 신탁으로 만들어뒀어. 지우가 20살 되면 1억 받을 수 있어.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정말요? 응.
근데 너는 못 건드려. 오직 지우만 받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엄마. 고맙다고 생각하지 마. 이건 지우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게 아니야. 알아요,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됐어. 나간다. 제가 돌아서려는데 준호가 물었어요. 엄마, 저 용서 못 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용서, 글쎄다. 시간이 지나면 모르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언제쯤이면, 그건 나도 모르겠어. 내가 진짜로 변하는지 지켜봐야지. 그리고 저는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고요. 집에 돌아와서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죠. 좁은 원룸이지만 이제는 제 공간이에요.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옆방에 사시는 할머니가 노크했어요. 아가씨,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제가 김치찌개 끓였는데 같이 드실래요? 좋아요. 저는 할머니 방으로 갔어요. 우리는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아가씨는 자식 있어요? 아들 하나 있어요. 효자예요. 저는 웃었어요. 아니요. 불효자죠. 그래요.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요.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할머니도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할머니, 저는 요즘 행복해요. 정말요? 네. 아들한테서 자유로워졌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예전에는 아들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아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근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게 좋은 건가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준호를 만났다. 많이 초라해져 있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다. 나는 잘한 거다. 내 인생을 되찾은 거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어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건 좋다. 하지만 나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혹시 저처럼 자식한테 모든 걸 바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자식분들, 만약 이 얘기를 듣고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부모님은 여러분의 ATM이 아니에요. 존중받아야 할 분들이에요.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잘하세요. 저는 이제 제 남은 인생을 저를 위해 살 거예요. 가끔 지우 얼굴 보고 친구들 만나고 하고 싶었던 여행도 가고요. 준호가 진짜로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평생 안 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준호의 선택이에요. 저는 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현명한 선택하세요. 늦기 전에요.